35년간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던 제 딸을 기적처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시기하듯 대를 이은 원수가 제 딸과 어린 손녀까지 위협해 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지만 이제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어미의 이름으로 싸우려 합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긴장감이 유리잔 속 얼음처럼 부유하는 아침이었어요. 다산그룹의 주주총회장, 그 높고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죠. 제 자리에서는 회의장의 모든 얼굴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오며 숱한 위기를 넘겼지만 오늘 아침의 공기는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지만 그 갑옷 같은 별명 아래 제 진짜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 앞에는 단정하게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제게 유일하게 남은 연약한 조각,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35년 전 제 세상의 전부였던 딸, 서연이의 사진.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아득해요. 이 사진은 제게 성공의 증표가 아니라 평생을 짊어져야 할 실패의 낙인이었죠. 성공한 경영자 윤수경이 아니라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어미의 자화상. 회의의 중심에는 전통시장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서류상의 숫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바로 강태준 이사였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번뜩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단순한 사업적 야망 이상의 무언가 서늘하고 집요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에요. 그는 저를 회장님이라 깍듯이 불렀지만 그 예의 바른 호칭 뒤에 숨겨진 칼날을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길고 지루한 회의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사들은 흩어졌고 저는 잠시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저 높은 빌딩 숲 아래 오늘 논의의 중심이었던 그 시장이 있을 거예요. 비서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강남의 빌딩가를 벗어나자 곧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전통시장. 이곳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다산그룹의 전신인 작은 포목점을 시작했던 곳. 그때는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좋은 옷감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던 젊은 아내이자 엄마였죠.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손이 부르트도록 옷감을 나르며 웃었던 기억들. 서연이가 태어나고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던 행복했던 시간들. 이 시장의 흙먼지 하나, 소음 하나에도 제 젊은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 짭짤한 젓갈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아이고,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대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채소 장사를 해온 박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저를 알아보는 상인들의 인사가 이어졌죠. 그들에게 저는 다산그룹 윤수경 회장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옛날 그 새댁이었어요.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신뢰와 반가움이 주주총회장에서 느꼈던 차가운 긴장감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성공한 경영자이지만 35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제 마음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서연이를 찾아 헤매다 지쳐 깨어나곤 했.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 속에 저는 그저 길 잃은 어미일 뿐이었어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한쪽 구석의 허름한 좌판이 제 발길을 붙잡았어요. 햇살을 등지고 앉아 조망만 한 손으로 수공예 머리핀을 팔고 있는 작은 아이. 5살이나 되었을까. 또래 아이들처럼 칭얼거리지도 않고 야무지게 손님을 맞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안쓰럽던지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죠. 잃어버린 내 딸 서연이도 저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좌판에 놓인 머리핀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참 예쁘구나. 네가 만들었니?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픈 엄마 약값을 벌어야 한다나 봐요. 그 어린 것이 품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가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어요. 머리핀 하나를 집어들어 아이 머리에 꽂아주려는데 문득 아이의 시선이 제 머리에 꽂혀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꽂고 나온 봉황 비녀.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저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내려온 갑오였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시며 그러셨어요. 봉황은 가장 고귀한 새이니 이 비녀를 간직한 여인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서연이를 잃어버리기 직전 이 봉황 비녀 한 쌍 중 하나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서연아, 이건 엄마 거, 이건 내 거. 우리 모녀는 이 봉황처럼 언제나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제 딸과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어요. 할머니 비녀,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한 쌍이었대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35년, 딸을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은 서서히 바스러져 제가 되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이가 뭐라고 말한 거지? 저는 간신히 몸을 돌려 아이를 마주봤어요. 아이는 제 비녀와 좌판 구석에 놓인 낡은 비녀 상자를 번갈아 가리키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어요. 설마 아닐 거야. 헛된 희망일 뿐이야. 수십 년간 저를 괴롭혀온 헛된 기대가 또다시 저를 조롱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이의 눈은 너무나 맑고 순수했어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실의 빛을 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어요. 아가,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는 제 불안한 눈빛을 보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지금은 좀 아파서 집에 누워 있어요. 제가 약값 벌어서 얼른 낫게 해줄 거예요. 그 작은 몸에서 어쩌면 저런 굳건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35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심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아이가 저를 기적의 문턱으로 이끌어줄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손이 얼마나 차갑고 세게 떨리고 있었는지 아이도 느꼈을 거예요. 아가, 나를 내 엄마에게 데려다 주지 않겠니? 수십 년간 멈춰있던 제 시간이 바로 그 순간 다시 째깍거리며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을 건 질문의 답이 저 골목 어딘가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윤이의 작은 손은 제 손 안에서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떨리는 심장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죠. 아이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한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아이는 익숙하게 문을 열고 저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죠. 엄마, 손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35년간 품어온 희망이 바로 이 문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가난 속에서도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 한쪽에 한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고 있었죠. 햇빛이 들지 않는 방 안에서도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어깨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긴 세월과 병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얼굴의 윤곽, 깊은 눈매, 제 기억 속 어린 서연이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딸이었어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미는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여인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큰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5년의 세월이, 그 길고 긴 그리움과 원망과 후회의 시간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어요. 그리고는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손수건이 펼쳐지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제 머리에 꽂힌 것과 똑같은 또 하나의 봉황비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35년 전 제가 딸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비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어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35년의 세월을 눈물로 쏟아냈죠. 한편 제가 그 허름한 집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을 때 다산그룹의 제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태준 이사, 그는 수하로부터 제가 시장에서 한 모녀와 접촉했고 그들을 집까지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 모녀의 뒷조사를 지시했어요.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윤서연, 35년 전 실종된 윤수경 회장의 딸. 강태준의 예상대로였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35년 전 저희 다산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려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술에 취해 밤마다 울부짖었어요. 윤수경의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죠. 어린 서연이를 유괴하도록 사주한 것도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반드시 복수해달라고. 아버지의 실패한 복수는 아들인 강태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것이었어요. 이제 때가 왔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윤수경의 가장 큰 약점을 손에 쥔 지금이야말로 35년간 묵혀온 복수를 완성할 절호의 기회였죠.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죠. 재회의 기쁨에 흠뻑 젖어 있던 제게 첫 번째 칼날이 날아든 것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고 온 신문 일면에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윤수경 회장, 세금 탈루와 동정 여론 조성을 위해 가짜 가족 연극. 내용은 더 악랄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실종된 딸을 찾는 비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대중을 속였고 이제 와서는 정체불명의 모녀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의 딸과 손녀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 평생의 아픔과 35년 만의 기적을 한순간에 더러운 사기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강태준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회장 직무정지와 모든 자산의 동결을 요청했죠. 다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35년 만에 찾은 딸과 손녀, 그리고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재회의 기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어요. 강태준은 제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 삶 자체를, 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히 알고 바로 그곳을 향해 가장 잔인한 칼을 꽂아 넣은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35년간 온갖 고통을 겪었을 내 딸 서연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희망을 안겨준 어린 손녀 하윤이. 이제는 제가 그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제 평생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세상의 모든 화살이 저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새로 터져 나온 악의적인 기사들을 확인해야 했고, 낮에는 쉴 틈 없이 변호인단과 회의를 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죠. 제 평생을 바친 다산그룹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제 이름 앞에는 사기꾼, 비정한 어머니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어 다녔어요. 강태준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이야. 그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작정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생각만큼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이제 서연이와 하윤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제 개인 별장으로 옮겼어요. 그곳은 외부와 차단된 우리 세 사람만의 작은 성이었죠. 낮 동안 차가운 법정과 서류 더미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면 두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존재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서연이는 잃어버린 35년의 세월만큼이나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로 남아 밤마다 아이를 괴롭혔죠. 저는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곁을 지키며 아이가 다시 악몽을 꿀 때마다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나마 같이 음식을 만들며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몇 가지 장면만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어둡고 좁은 다락방, 창문 틈으로 들려오던 기차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딱딱한 사탕을 주던 어떤 낯선 남자의 반질반질한 검은 구두. 그 기억을 떠올리는 서연이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곁에서 하윤이는 늘 조용히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스케치북에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정원의 꽃들을 그리기도 했죠. 아이의 그림은 어두운 우리 집안을 밝히는 작은 촛불과도 같았어요. 저는 하윤이가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에게만큼은 더 이상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죠. 운명의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변호사와 막 통화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 하윤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제게 총총 달려왔어요. 할머니, 선물이에요. 아이는 제 무릎 위에 그림 한 장을 펼쳐놓았죠. 그림 속에는 어떤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법 특징을 잘 살려 그린 실력 있는 그림이었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누구를 그린 거냐고 묻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를 가끔 찾아와서 맛있는 사탕을 주던 친절한 아저씨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남자는 바로 강태준이었어요. 그의 위선적인 미소, 상냥해 보이는 눈빛, 아이는 그 악마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려낸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했던 사탕을 주던 낯선 남자가 바로 강태준이었다니.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제 딸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선 훨씬 더 추악하고 오래된 음모였어요. 35년 전 제 딸을 앗아간 그 범죄의 중심에 강태준, 혹은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손녀의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 딸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고 제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싸움이었죠. 외부의 공격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제 눈빛에서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설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강태준 이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필성 회장의 35년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제 목표는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어요. 35년간 제 딸의 삶을 앗아간 진실을 밝혀내고 그 추악한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과제였죠.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고용한 조사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 예상대로였죠. 강태준은 최근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울렸던 어둠의 인물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전과 기록이 있거나 지금은 사라진 사채 시장의 큰손들이었죠. 또한 그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조용히 경찰 내부에 있는 제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라인에 넘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놈의 목에 밧줄을 걸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외부에서 그물망을 치는 동시에 저는 내부 단속에도 나섰어요. 다산그룹에는 남편과 제가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굴 때부터 함께해온 원로 임원들이 있었죠. 저는 그들을 비밀리에 제 별장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입장을 밝혔죠. 물론 서연이의 유괴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회사를 차지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보여주었죠. 평생을 다산그룹에 바쳐온 그들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스쳤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제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어주었죠.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가 추진하던 중요한 계약들이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산되기 시작했어요. 강태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사내 여론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였겠죠. 저는 회의실에서 그의 눈빛이 초조함으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덫에 걸린 쥐가 구석에 몰리면 가장 난폭해지는 법이죠. 극도의 압박감을 느낀 그는 결국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선택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3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서연이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저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죠. 드디어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해임안을 상정할 날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제 예상을 비웃듯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사들 앞에서 강태준의 횡령 증거 자료를 막 꺼내든 순간이었어요. 제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죠. 비서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연이와 하윤이가 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가운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산그룹의 모든 것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35년 전의 비극이 반복될 테니. 폭풍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강태준이 말한 장소는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외곽의 한 폐공장이었어요.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제 딸과 손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제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으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경찰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어요. 놈은 외딴 곳에 고립된 공장 하나를 완벽한 요새로 만들고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식 양도 계약서를 들고 홀로 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으로도 뛰어드는 법이니까요. 경찰본부의 상황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저는 강태준과의 통화를 다시 요청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애원했죠. 놈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 애절한 모성애를 조롱이라도 하듯 서연이를 바꿔주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았나 봐요. 서연이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하윤이가, 그 작은 아이가 납치되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자기 몸만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고요. 그 스케치북은 서연이가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던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어요. 서연이가 언젠가 말했던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 그리고 하윤이가 그린 강태준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서연이에게 스케치북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물었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어릴 적부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려온 똑같은 풍경이 있다고. 어둡고 좁은 방창문 너머로 보이던 특이한 모양의 붉은 벽돌 굴뚝,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지나가던 기찻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청 지도 위에 서연이의 기억과 스케치북 속 그림을 포개었죠. 35년 전 폐쇄된 철로,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붉은 벽돌의 폐공장. 단 한 곳이었어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인질범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딸의 아픈 과거가, 그 상처의 기록이 현재를 구원할 지도가 되어준 것이었죠. 저는 이제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경찰은 공장 외곽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들의 힘에만 의존할 생각이 없었어요. 강태준, 그 오만하고 잔인한 자에게는 총칼보다 더 아픈 패배를 안겨줘야만 했어요. 제게는 그럴 무기가 있었죠. 작전 개시 직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폐공장 주변에 미리 설치해둔 대형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자장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35년 전 제가 매일 밤 어린 서연이의 머리맡에서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서연이가 희미한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멜로디. 복수심과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자장가 소리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그의 동공이 공포와 혼란으로 흔들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죠. 그의 광기 어린 계획 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소리. 그 소리는 그의 견고한 악의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강태준이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사이 경찰 특공대가 소리 없이 공장 내부로 진입했어요. 놈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압당했죠. 서연이와 하윤이는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오던 강태준은 저를 보자 이성을 잃고 발악했어요. 그의 입에서 35년간 묵혀온 증오와 광기가 터져나왔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했어요. 그의 광기 어린 절규는, 그러나 제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소리보다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증오를 이겨낸 모성애의 승리였고 폭력이 아닌 지혜의 승리였어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른 불사조처럼 저는 마침내 제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갔어요. 폐공장에서의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강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의 광기 어린 자백과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피할 수 없었죠. 대를 이어온 지독한 복수극은 그렇게 차가운 법정의 판결문과 함께 막을 내렸어요. 다산그룹을 둘러쌌던 모든 오해와 억측도 눈 녹듯 사라졌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제 리더십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세상은 다시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이제 저는 그 별명이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35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는 용감하게 자신의 상처와 마주했어요. 그 곁에는 저와 하윤이가 늘 함께 있었죠.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딸이 되어 서로의 온기에 기댔어요.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고 하윤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어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이목이 제게 쏠렸죠. 모두가 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통시장 재개발을 강행하여 이번 사태로 입은 손실을 메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눈은 탐욕스러운 질문들로 번뜩였죠. 저는 단상에 서서 잠시 그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세상에 알렸죠. 전통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요.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재개발 대신 제사제를 모두 출연해 다산봉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그 재단은 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면서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시장을 재탄생시키는 일을 할 거라고요. 제게 상처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곳을 이제는 모두를 위한 희망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라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죠.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서연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죠. 과거의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때마다 서연이 자신의 얼굴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 하윤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재능 있는 디자인 학도가 되었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이의 예술적 재능은 활짝 꽃을 피웠죠. 하윤이는 우리 세모녀의 역사가 담긴 봉황 비녀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주얼리 브랜드 봉황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시련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을 담은 아이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다산 봉황재단이 새롭게 꾸민 전통시장의 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과거에 낡고 허름했던 시장은 이제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 숨쉬는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고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 멀리 단상 아래 서연이와 하윤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세 사람의 머리에는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봉황 비녀가 나란히 꽂혀 있었죠. 시련을 이겨낸 강인함,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 그리고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 완성된 진정한 승리의 상징처럼 봉황 비녀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힘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개인의 비극을 공동체의 유산으로 승화시키는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죠. 봉황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듯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비상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랍니다.